네, 학력은 가정에서 잘한다. 심정섭님 모시고 1부 네. 내용 나눴고요. 이제 2부 시작됐습니다. 네, 아까 드리머님 질문에서 끝났었죠? 네, 어떤 질문이었죠? 두 가지 질문 드렸는데 네. 그럼 그 5%의 그 미래를 주도해갈 인재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와 예, 그거부터 하고 또 네. 네. 그거부터 갈까요? 네. 그럴 아이는 정해져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은 네. 사실은 지금 그 우리나라 입시에서 성과를 내는 상위 5%가 되려면은 암기력과 계산력이라고 하는 인지 능력이 탁월해야 되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된 가운데 본인의 어떤 자기 이해 능력, 그 다중지능적으로 말하면 자기 이해 능력하고 대인 소통 능력, 그 이제 그 약간 자기 성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이 된 아이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상위 5% 안에 들면서 뭐 네. 스카이라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굳이 이렇게 많이 막 부모가 뭐 작품을 만들어준다고 뛰지 않아도 낭중지추처럼 드러납니다. 그럼 질문이 네. 있습니다. 여기서. 네. 그게 타고나는 성질이에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한 키울 수 있는 80%는 거예요? 타고난다고 봐야죠. 80% 선천적 그 정도의 어떤 상위 인지 능력이 안 되면은 상위 5% 아래 사실 들어가기 위해서 쉽지는 않은 거죠. 근데 그거를 실력이 안 되는 아이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거는 상위 5%는 아니고 상위 10% 정도나 아니 15%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상이어야 네. 되는 거네. 네. 어쨌든 타고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좌우한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위 5%에서도 제가 조금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많은 지금 보통적인 입시에서도 그렇고 성공의 방정식에서의 일반적인 그래프는 만약에 이게 0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성공의 단계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그 2차 함수 그래프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죠, 사실. 나이키 커브.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 성과가 없는 듯 하다가 어느 정도 이게 그 임계점에 다다르거나 아니면은 그 끓는 점 같은 데 도달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도약하게 테이크업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쭉 사실 올라가서 상당한 성과까지 오르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잘못된 어떤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뭐 투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떤 그런 원리가 그러니까 이런 커브로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초반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죠. 엎어진 근데- 밥그릇 모양입니다. 오디오 만드신 네네. 분들은. 그렇죠. 이렇게 엎어진 밥그릇을 처음에는 이렇게 쭉 치고 나왔다가 너무 후루룩 그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투자에 있어도 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러면 이제 욕심 부리다가 이제 한 방에 훅 가는 경우는 상당히 많고 교육적으로는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도박 용어고 속어긴 한데 첫 끝발이 개끝발론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화가 와닿네요. 네. 느낌 하고죠. 스틱이 되나요? 네. 화가 와닿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유초등 때 애 키웠더니 뭐 되는 거야. 네. 와 이게 지금 애가 지금 뭐 따라오는 것 같고 시키면 척척 소화하고 막 이러니까 달려보는 거죠 그냥. 네. 영재학원 얘 영재도 아닌데 그냥 가서 영재 분별 테스트 받아가지고 조금 점수는 몰랐지만 뭐 판 하나 올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끌고 가다가는 초등 5, 6학년이 이제 바닥이 나타난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최승필 선생님 책 읽어보면 아는 거죠. 그 끌어주는 독서, 가짜 독서로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정점의 피크에 오르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데 이 피크가 대학 입시까지 가면은 그래도 대학은 잘 가고 취직까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나타난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재고나 과거가 생긴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노벨상은 하나도 안 나왔죠, 여전히. 맞아요. 왜 그랬을까? 제가 다른 책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영재 애들은 진을 빼놓는 영재거든요. 지금 거의 초등 5, 6학년부터 중학교 3년을 고3 이상의 어떤 그 압박 강도로 얘네들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과거 가면 오히려 좀 더 수월하대.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이제 카이스트 이상은 가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쉬엄쉬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생기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바짝 당겨가지고 막 이렇게 끌어올려준 게 나중에 이제 그런 명문 공대 같은 데 가보면 1, 2학년 때는 영재고 과거 애들이 확실히 잘한다는 거예요. 실험을 좀 해보고 뭐 그런 4학년 가면 비슷해져요. 일반고 나와서 그 명문대 간 그런 어떤 능력이 되는 아이들하고 일찍 땡겨가지고 막 천재 소리 들어가지고 온 아이들하고 비슷해지고 나중에 이제 뭐 대학원 가고 사회 나오면 완전 범죄로 가거나 창의력이 안 나와. 진을 다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교육의 그 소위 말해 상위 5% 교육의 문제점도 이거예요. 지금 너무 아이들을 그
유초등 단계, 초등 고학년에서 중3 거기에서 진을 다 빼놓으면 안 돼요. 그때는 조금 놀게 해주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들, 그거는 뭐 영재성 연구라든지 아니면 창의력 연구에서 다 나오는 거죠. 노벨상 수상자들 다 뒤져봤을 때 명문대 출신이 생각외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버드 예일 라인은 한 10%, 그 10%는 이때니까요.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5% 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잘 따라와서 명문대 가는 아이들이 이때니까요, 10%. 근데 나머지 90%의 사회에서 어떤 성공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 지속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라고 보거든요. 나이키 커브가. 네. 근데 이 엎어진 이 밥그릇 모양은 진을 빼놓는 모델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진을 빼놓는 모델이 너무 사실은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좀 창의력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면 김경희 교수님 책을 열심히 읽어서 그렇게 뭐 애가 어느 정도 되니까 얘를 막 영재학원에 보내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 그 에너지를 사실은 뭐 입시 구체적인 전략적으로 말해도 대치동에 가가지고 얘를 대치동 영재고 가고 많이 보내는 거기서 막 선행을 시키고 막 KMO 수학 경시를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비명 문제 우리 지금 나왔던 대로 빠져가지고 그러면 내신 부담이 훨씬 더 덜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더 읽으라고. 공부머리 독서, 판타지 소설이면 판타지 소설. 우리 그거 실사례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드리머님. 네. 내 수능 언어형이 왜 이렇게 쉬웠나? 내가 그냥 무협지에 그냥 그 들이다 읽으니까 뭐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무협지를 한 3년 네. 이렇게 팠죠. 그러니까 그런 그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뭐 드론이나 관심 있는 분야, 뭐 그거를 걔가 막 그 수학 선행을 하고 경시를 하고 그 에너지를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거에 저기를 하면요, 고3을 고등학교 3년을 짧고 굵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사실 뭐 서울대 연고대 퍼포먼스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공부 잘하는 애도 거의 90% 막 달리니까 그렇게만 돼야 된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는데 막상 같은 명문대 출신인데도 사회에 나와서 성과를 내시거나 아니면 창의적인 걸 좀 발휘하신다거나 아니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분들의 스토리를 또 찾아보면 제가 말했던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빠정님이랑 언젠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이렇게 고등학생 되면서 학원을 다니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다니게 했더니 네. 따라가기가 좀 힘들고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너도 그냥 일찍 시작해 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아이가 이렇게 뭔가 깊이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하고자 했을 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면 어쩌지? 뭐 이런 걱정이 똑같은 두려움이 계속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애가 학원 뭐 사교육 안 보내다가 지금 뭐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좀 부족하니까 학원을 다녔더니 뭐 한 5등급에서 한 2등급 올라갔다. 그럼 이제 무슨 생각, 본전 생각 나는 거죠. 야, 이거 내가 일찍 시켰으면 지금 5에서 2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중학교 때부터 시켰으면 지금 1등급 지금 가는 건데 내가 무지했구나. 이러니까 내가 잘못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일찍 만약에 그게 지금 5에서 2등급까지 올라간 학생이면 그게 그 학생의 인지 능력의 총량일 수가 있어요. 이미 만약에 이 어느 정도 아까 언어영역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지를 푼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무협지를 읽으면서 기본적인 독서라든지 아니면 뇌의 근육이 생긴 상황에서는 문제지 푸는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슈팅 연습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시킨 거거든요. 본인의 그 90분 축구로 비유하면 90분을 뛸 수 있는 체력에다가 패스 스킬이 된 상황에서 슈팅 연습을 집중적으로 시켰더니 1등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5에서 2등급이라고 그러면 그 기초 체력이 지금 2등급까지 올라갈 체력만 된 거예요. 그거를 빨리 시킨다고 해가지고 슈팅 연습을 빨리 시켰다고 해서 그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착각이고, 근데 정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너무 늦게 애가 발동이 걸려가지고 진짜 잘할 수 있으면 재수도 있고 편입도 있고 유학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냔 말이에요. 네. 지금 만약에 그 얘가 진짜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막 1등급까지 올려가지고 아 엄마 내가 진짜 1년만 더 있었으면 내가 어디를 가? 그럼 재수를 하면 되잖아. 그게 재수하는 것도 시간 하고 그 편입을 하면 되잖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갔어요. 그리고 내가 이 관심 있는 주제를 해서 공부를 해서 이러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유학을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 본인이 공부 안 했던 거에 대한 보상, 내가 그 아까운 시간에 대한 걸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유학 갈 때는 얼마나 집중해서 할까요? 거기 가가지고. 근데 대부분 우리 가가지고 너무 진을 빼서 유학을 가면
이런 분위기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이 리포트 이 고생을 해가지고 그 박사를 딴 데 뭐 가가지고 자리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틀 밖의 상상력은 이제 뭐 물 건너가는 거죠. 자기가 있는 틀 안에서 그냥 이게 리포트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했던 건데 이거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가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여기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도 재미도 없고. 예, 이 학력은 가정에서 잘한다가 아닌 공부보다 공부 그릇에서 읽었었던 아까 비유가 축구 선수 비유, 그러니까 체력 슈팅 연습이다. 그냥 사교육은 학원에서 그 문제풀이 그렇죠. 학원은 그릇이 아니다. 예, 근데 체력도 있어야 되고 뛸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쵸.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 충분히 키워줘야 슈팅 연습도 먹힌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되게 맞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가정에서 우리 창의력도 거의 가정에서 90%라고 그러시죠. 그게 정말 교육적으로도 맞는 거거든요. 네. 부모가 그 본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아까 지금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 보여주셔가지고 가정에 소홀했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는 좋은 모습. 아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글도 쓰고 사실은 우리 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은 막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 답사 갈 때는 데려가고 떡볶이도 많이 사주셨잖아요 어렸을 때. 저 그래서 저는 이 빠송님 사례를 굉장히 좋은 자녀 교육 사례로 그리고 나중에 발동 걸려가지고 이렇게 또 고등학교 때 학원 다녀서 쭉 성적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좋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둘째 따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조금 어려운 이제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를 이제 가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내신 안 나오면 어떨까 뭐 걱정도 되지만 아빠는 뭐 너 어느 정도 하는지 그 점수 갖고 뭐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야. 네가 얼마만큼 근성을 갖고 하는지. 또 하다가 안 되면 뭐 유턴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꼴찌 할 가고 봄에 가고 싶다 해서 간 거고. 네. 저희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봐 저는 오히려 공부 때문에 그런 거 저로 신경 안 쓰니까 저 와이프도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친한 친구가 가고 싶다는.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 준비해 왔어 6년 동안. 네. 근데 걔랑 제일 친하기 때문에 걔가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네. 한 달 준비해서 갔어요 그냥. 네. 그래서 아무튼 들어갔는데 그래서 딱 가니까 교복이 참 예쁘더라고요. 야, 난 이 교복 예쁜 것만 봐도 흐뭇하다고, 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예뻐라.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입시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영수 선행이 안 된 가운데서는 뭐 외고라든지 자사고 특목고 가서 내신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학적으로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 빠쇼님 가정처럼 부모님이 그런 성적이나 대학 입학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가정이면 굉장히 창의적인 틀밖의 상상력을 또 발휘할 수가 있어요. 너는 외고 가서 내신은 깔아준다고 생각해도 엄마 그거 뭐라고 그러진 않을 거야. 그 대신 친구가 좋아? 친구를 많이 사겨. 외고에 있는 애들은 얼마나 다 탁월하고 또 훌륭하고 나중에 사회에서도 그럴 수 있는 애들이야. 그 친구와 소통하고 배울 수 있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 열심히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다가 뭐 학교는 뭐 어떻게든 다 가게 돼 있어. 사실은 어느 정도 뭐 지금도 4년제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분야에서 너가 많은 친구 관계나 교우 관계를 저기 해야 되는데 지금 외고적인 그 내신 경쟁이 특히 여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거기서 굉장히 인간미가 사라져요. 그리고 또 믿고 얘기할 만한 마음을 터놓을 만한 친구가 없는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대학교 동문하고 고등학교 동문하고 어디 오래 갑니까? 그 대학교 동문이 오래 가네요.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 막 이렇게 좀 무슨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대학교나 사회생활은 약간 이해관계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그 우리 그 청소년들은 진짜 인간 관계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여기서 맺는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 보고 네가 나중에 창업을 해서 걔네들을 고용한다고 생각해라. 괜찮다. 취업하는 너의 그런 어떤 전략 틀밖의 상상력을 해. 네가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국영수 몇 등급을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서 취업할 생각을 하면 너는 고등학교 3년이 굉장히 의미가 없는 시간. 나는 루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말고 아빠가 지금 해서 너한테 물려줄게. 창업을 해서 너가 만약에 네가 아빠 자리에 있다 그러면 누구를 뽑을지 한번 잘 봐. 니네 반에서 얘를 데려다가 우리 아빠 사무실에다 근무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협업도 잘 되고 일도 잘할 것 같은 그런 애들을 눈여보고 걔네들 친하게 지내. 이런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사실 생기겠어요. 내가 사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학을 못하고 그러니까 입학을 못하고 3주 동안 좀 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학교는 이제 한 학년 정원이 100 몇 명밖에 안 돼요. 얼마 소수인데 근데 이제 그 2학년, 3학년 이렇게 같은 반, 같은 번이 멘토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2학년 멘토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입학 설명회 때 가서 이제 그
선배들이 막 학교 소개하고 막 동아리 소개하고 그러는데 영어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야 우리 애가 저기 가서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그러니까 저희 애랑 똑같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 동안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막 처음 만나는 애들인데 선배인데 뭐 물어볼 거 없니? 그래서 막 공부 말고 다른 거 다 물어봐. 공부 모른다고. 그래서 막 그래서 막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 자기 영상 뭐 제작 동아리 하는데 와이프 그러니까 제 딸애도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유튜브 편집하고 해서 바로 그냥 그렇게 가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간적인 관계가 되게 더 풍부해질 것 같아서 어떻게 되게 흐뭇했어요 보면서. 근데 이제 애 엄마는 야 쟤네들 하루 종일 공부할 것 같은데 저렇게 1시간 이상 떠드는구나. 막 그렇게 밤에. 더 재밌었던 것은 우리 이제 애랑 끊은 다음에 또 그 2학년이 3학년 멘토가 있을 거 아니에요. 3학년 멘토하고 또 통화를 그만큼 또 했대요. 네.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신입생 들어왔는데 재밌다고 네. 그러면서 막 그 얘기를 또 오늘 아침에 해주고 아무튼 그런 거 인간관계가 되게 좋아 보여가지고 네. 아 이게 그냥 좀 그런 느낌 모여도 공부만 할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구나. 네. 그런 것들 하면서 오히려 뿌듯했어요. 그 제가 아까 말한 이론이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아이의 어떤 교육의 목표를 20대 명문대 합격이 아니라 30, 40대 행복한 아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해서 간다라고 생각하면 너가 지금에서 내신이 안 좋기 때문에 20대 명문대 합격은 좀 힘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30, 40대 네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할 때 같이 일할 파트너를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은 얘한테 숙제를 안 빌려주거나 동아리 활동에서 꾸준히 하라고 그럴 때 얘가 솔선수범하지 않을까요? 너는 내신 하느라고 뭐 바쁘고 그러니까 나는 내신은 좀 내려놨으니까. 근데 이러다가도 사실은 별로 공부를 기대 안 했는데도 내려놓으면 또 공부 쪽에서도 또 성과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한 사례도 사실 네. 책 읽어가지고 나중에 했던 그런 것도 중학교 때 제가 상담을 했을 때는 얘가 입시 쪽으로는 좀 승부를 보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독서 모임에 나가고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책을 읽어라 뭐 강요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어른들이 있는 독서 모임에 오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까 문해력이 는 거예요. 네. 그 공부머리 지금 최승필 선생님 말은 그게 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가니까 중학교 때는 반에서 중간 이하였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얘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서울 시립대를 갔잖아요. 그렇게들 많은 분들이 바라는 인서울. 그러니까 이런 게 의외로 사실은 입시를 내려놨는데 입시가 쫓아가고 우리 모든 세상의 원리가 그랬죠. 돈을 쫓으면 돈이 안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입시나 학벌도 쫓으면 쫓을수록 멀리 도망가요. 근데 오히려 내려놓으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실 오는 경우가 있고 내려놨으니까 그게 굳이 오지 않아도 뭐 불행하다고 느낄 필요도 없고 나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냥 애들하고 이렇게 편하게 서로 대해. 네네. 오히려 저도 이제 첫째가 학원을 많이 가고 있긴 한데 지금 이제 2개 더 보냈는데 2개 가는데 그래서 그냥 하나도 안 보내다가 가서 이제 학원에서 있었던 얘기를 엄마랑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 그러니까 걔는 디테일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근데 2시간 아까 얘기한다 그러는데 저희 그렇게 하거든요. 아침에.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오히려 얘가 그 다른 지금까지 그 학원에 있는 얘기들 그러니까 관찰력이 좀 뛰어나구나. 그러니까 거기 학원에 있는 애들 친구들 다 묘사를 하고 선생님도 다 묘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옆에 들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른 거 좋은 학교는 못 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저런 걸로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 빠슝 세상 답사기 이제 그 방송 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정해도 네. 타로 전 보는 네. 되면서 최고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슬쩍 이제 아들 걸 하쳐 물어봤어요. 타로를. 네. 뭐래요? 근데 사전 정보 안 주고 그냥 글로만 하는데 얘가 혹시 영화 좋아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화 얘기 전혀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영화 좋아하지 그랬더니 영화 감독 될 것 같다고. 아빠의 못 이룬 꿈을. 제2의 봉이 나오나 보네. 되게 아무튼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어차피 그건 학벌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네. 드리머의 질문 아까 했었잖아요. 드리머님의 질문. 네. 엄마 그러니까 아빠의 결국 요약하면 이제 애가 뭐 초등학교나 뭐 중고등학교 가기 전에 선행 해야 되는 거냐. 야, 아이의 그 수업 집중을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한가라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엄마 아빠의 교육적 입장이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빠의 무관심이 결국 답인 것인가 이런 것도 그것도 이제 자녀 교육에서의 FAQ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사실 그리고 그걸 좀 다른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얘가 무슨
1등급을 받고 서울대 연고대에 가는 거 바라지 않아요. 예. 그냥 기본은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쵸. 그런 논리가 굉장히 그쵸. 많거든요. 예. 그냥 수업 시간에 멍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얘한테 뭘 많은 걸 바라지 않는데 그 정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선행이 돼야 되는 것 같고 뭐 한글은 떼고 네. 가야 된다. 그렇죠. 뭐 영어는 뭐 어느 정도 네. 기본적인 문법은 알거나 단어를 알고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고 연산도 기본적인 초등학교 때 연산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좀 이제 그 유초등 단계에서는 그게 굉장히 커 보여요. 커 보이고 지금 애가 못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이게 입시를 좀 12년 공교육 12년 전체로 보거나 중고등 아니면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어떤 입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초등 때 하는 그 연산이라든지 아니면 따라가는 그게 수능 우리 등급으로 한번 생각하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거 초등학교 때 연산을 잘했던 애가 수능 수학 그 수리 영역을 한다 그러면 몇 점 정도 나올까요? 그 연산 능력에서 네. 연산 능력에서 네.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능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 때 굉장히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걸 당장 수능을 보게 한다면 걔가 한 10점에서 20점을 맞을 수도 있어요. 뭐 기본적인 어떤 연산 문제라든지 공식을 다 보는 상황에서 계산을 시키고 뭐 그런다면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에서 풀기를 한다 그러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수능에서 10점에서 20점 맞으면 7, 8등급이에요. 이게 그 부분을 기초를 해줘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논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올림픽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이가 너무 기초가 부족하니까 지금 영어가 20, 30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5, 60점은 되게 좀 올려야 수업도 좀 따라갈 수 있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5, 60점을 맞으면 입시적으로 보면 갈 만한 대학이 없어요. 최소한 모든 입시는 7, 80점 이상이 나와야 유의미한 거예요. 그걸 지금 그렇게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애들을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목표가 지금 말한 대로 인서울이잖아요. 인서울이 되려면은 대부분 기본이 2, 3등급은 수능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 3등급이 나올 수 있는 7, 80점 이상의 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은 초등 연산과 또 단어를 몇 개 아는 것, 그다음에 받아쓰기를 하는 그 능력이 아니에요. 길게 보면. 예, 길게 보면 그거를 땡겨줄 수는 있어요. 땡겨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초등 1, 2학년이나 저학년 때가 못 따라오는 애들은 어떤 의미냐? 좀 냉정하게 말하면 인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수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서 초등학교인데 학원을 가야 된다? 그러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입시 쪽이 아니니까 빨리 방향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거에서 자존감을 갖고 학교 생활을 할 때도 뭐 국어 영어 시간엔 좀 뭐 멍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한 과목을 더 집중해서 하라고. 그래서 모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요즘 모든 사실 교육적 답이 뭐라고 답이 나오면 기승전 강점혁명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걸 더 잘해라. 우리 그 창의력적인 측면에서 말하면은 틀 안의 전문성에서 자기가 잘하는 걸 확실히 잡아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그러면 얘가 지금 수학이 못한다고 해서 수학을 보충해 준다라고 하는 마인드는 굉장히 하위 전략적인 하수적인 마인드예요. 그러면 수학을 포기하고 얘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네가 지금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네가 학교에 가는 이유가 뭐니? 그럼 어떤 애들 뭐 저는 과학 시간이 재밌어서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애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친구 때문에요. 속 뒤집어 놓는 얘기죠. 해가지고 국영수 중에 선택하란 말이야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걔는 그 소위 말해서 인간관계 능력이 강점혁명인 거예요. 그럼 넌 친구 때문에 가. 친구 때문에 가서 친구를 많이 사겨. 그리고 또 그 친구 아버님은 무슨 직업을 하시는지 보고 거기도 좀 따라가서 멘토를 삼을 이 사례도 하나 지금 있거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 독서 모임에 가고 그러는데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책도 많이 읽고 막 그 독서 모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장사 쪽으로 이렇게 일가를 이루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는 너무 멋있다는 거야. 난 지금 공부만 많이 하는 사람은 고리타분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이분은 장사에서도 탁월하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넓고 막 이런데 책도 많이 보시는 분이야. 나는 저 아저씨를 멘토로 삼고 싶어. 뭐 이런 저기를 갖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럼 얘는 인간관계 능력이 핵심이니까 좁은 진짜 학교나 학원이란 틀 안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빨리 사회에 접점을 만들어주고 그렇다고 이제 그럼 홈스쿨을 시킬 거냐 뭐 검정고시 불안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제도권 학교는 이용하되 너는 제도권 학교에 가서 너의 강점 명명은 뭐야? 그거에서 제일 네가 잘하는 거에 신경을 쓰고 약점은 그게 내가 꿈을 이루는데 그 발목을 잡지 않을 정도로 보완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전략으로 해야지 기본은 해야 되고 못하는 걸 잘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는 입시 전략적으로도 하수 전략으로 보거든요. 지금 고3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저도 지금 딱 7세 아이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가르쳐주면 따라올 것을 알지만 노출을 시킬까 말까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못 따라올까 봐라기보다는 가르쳐주면 얘가 따라올까라는 걸 알긴 알지만 노출을 시켜줄까 말까의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 때와 어떤 그 타이밍이 되면 저절로 노출도 되고 저절로 이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인지 교육을 부모가 어느 정도 해줘야 될까? 이거 연산을 어떻게 노출해주고 최소한 영어 유치원이라는 데 있으니까 여기에 뭐 가보라고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내려놓는 게 아이의 창의적인 면이라든지 이후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주도성을 갖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줘야 될 거는 네가 뭘 하고 있고 범죄가 아닌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은데 뭘 하고 있는지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주고 네가 배우고 뭐고 엄마 아빠의 도움이 뭐가 필요한지 그거를 사실은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교육이나 아니면은 뭔가 학원을 보내는 거에서 제가 핵심 역량으로 저기 하는 게 있잖아요. 감사해야 하는지 자기가 하고 싶어 했는지. 근데 그거를 있다는 걸 한번 슬쩍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엄마 나 이거 또 하고 싶어. 가고 싶어. 그러면 한번 계속 보내볼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요 단계를 하고 요걸 해야 되니까 요거를 의도적으로 노출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 하면은 아이들은 우리 애 키워서 아시겠지만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가 날 뭐 원하는지 압니다. 똑똑해요. 네.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얘기하면 엄마 아빠 싫어하겠구나. 싫어하는데 하려면은 숨기면서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딱 알겠어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소마 수학 뭐 이런 건데 딱 하면 이렇게 엄마 아빠가 원하니까 좀 마지못해 문제집을 풀어요 집에서. 네. 너무 신나 보이긴 하던데. 너무 싫어하는 게 딱 알겠어요.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재밌게 풀던데 집중해서 할 때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하다가 이렇게 막 딴짓하고 막 그림 그리고 있고 막 4페이지 푸는데 1시간 앉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리고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직접적으로 하고 싶니? 그런데 싫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는 좀 했으면 싶었던 게 엄마 마음이었던 거죠. 연산만이라도 좀 했으면 싶었던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얘기를 하다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멍 때리는 건 사실 누구도 원하지 않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그래서 이제 저도 납득을 하고 넘어갔는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네가 싫은 건 그냥 자. 근데 오히려 너무 많이 알면은 더 멍하게 그냥 그 시간을 보내지 않나요? 재미없어. 선행의 다 아는 부작용이 건데 뭐. 그거죠. 이렇게 집중을 안 해요. 생각보다 초일 단계를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게 연산이 막 갑자기 팍 진도가 나가지 않던데요. 그래요. 그게 3학년부터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직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부모 간의 그 교육론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면 저는 지금 한 꼭지도 있지만 통일이 제일 중요하다. 아빠는 이 얘기하고 엄마는 이 얘기하면은 중간에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혼돈스럽거든요. 그리고 하나 또 제가 또 이런 얘기나 아니면 자녀 교육서를 읽으면 많은 어머니들이 우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나 창의력 있는 애를 키워야 되는데 애를 창의력을 죽이고 있었고 그다음에 뭔가 공부머리를 키워줬어야 되는데 맨날 학습 만화만 깔아주고 있었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본인의 부모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부모 효능감이. 그래서 저는 너무 그 사실은 부모 강점 혁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2살 때까지는 본인이 옳다고 믿는 거를 소신 있게 해라. 12살까지. 12살 때까지는. 그럼 그게 이제 한계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반응을 보여요. 튕겨나갈 애들은 튕겨나가고 아닌 애들은 아닌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이런 걸 하는 게 옳은가 그런가 그거를 누구한테 검증받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게 보면 굉장히 이제 갈팡질팡하게 돼요.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본인이 그 12살 때까지 뭐 애가 초등학교 때까지 최소한 연산을 어느 정도 하고 애가 싫어해도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그게 이 가정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그러면 계속 가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도 지금 두 번째 가정 사례 얘기했잖아요. 그 서울법대 간 그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엄마가 영어 단어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약간 너무한 거 아니야? 얘 밥을 먹이고 그래야지 뭐 심 선생님이 말하는 몸 마음 머리 공부 걸어가고 완전히 다르네. 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동훈이라는 애가 가명입니다. 우리 제자들 뭐 사례이기도 한데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다 가명으로 좀 했는데 그거를 고마워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저렇게 지금 만약에 그런 소말 수학을 하기 싫은데도 시키면은 얘한테 엄마가 왜 그거를 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해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엄마가 지금 애들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 보니까 아까 지금 우리 나눴던 얘기들 있잖아요. 왜 그 부부끼리 나누는 얘기를 애한테 해줘야 돼요. 맞아요. 애한테 해줘서 이러이러한 엄마의 불안, 이게 엄마의 불안일 수도 있고 심 선생님은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엄마는 안 돼. 어떡하니. 그게 엄마야. 엄마를 인정해줘. 그러니까 12살 때까지는 제발 소마 좀 풀어줘. 이렇게 아이랑 소통을 해야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네가 더 하기 싫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엄마가 뭐라고 그러진 않을게. 네가 중학교 가서부터는 너의 모든 공부의 주도권을 너한테 줄 거야. 그렇지만 가기 전까지 교육 가능한 시기라고 심 선생님이 얘기한 그 시간까지는 엄마 아빠의 얘기를 좀 따라줄래?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아이가 이걸 다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영어 유치원이 됐던 과외가 됐던 아니면 단어 시험을 집에서 보든 엄마 표현가 됐던 받아들이고 소화 흡수해서 그거에서의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우겨 넣는 식으로 넣으면 다 토해져 나옵니다. 아니면 다 배설돼서 나와요. 돈 쓰고 애망친다는 그 맥락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저는 애하고 계속 아무리 어려도 얘기 다 해주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둘째가 7살, 첫째가 9살 때였는데, 그러니까 집 뭐 살 때 대출 받잖아요. 그래서 막 그 얘기를 막 와이프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 걔네 둘이 남아갖고 막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 대출 많아갖고 혹시 망하는 거 아니냐. 7살, 9살 먹은 애들이 나중에 저한테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대출에 대한 걸 설명을 쫙 해줬거든요. 네. 근데 그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귀여워. 근데 그 7살, 9살 때 얘기인데, 근데 요즘 딸은 또 얘기래요. 막 그래서 아빠 저기 가진 것 중에 집 한 채 줄 거지? 그래서 대출 없이 뭐 이렇게까지 왔어요. 증여비를 네가 갚아. 뭐 대출까지는 모르고요. 하자보수는 지가. 애들이 생각보다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그 개념을 이해 못해도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다 알더라고요. 그러게요. 좀 얘기를 좀 해줘야겠네. 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에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제가 막 수제나 전혀 그런 건 아니었지만 공부하란 말을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저도요. 네. 근데 제가 불타올라서 했었어요. 그게 사실은 또 약간 재밌는 것은 제가 딱 고등학교 때부터 가정 환경이 어머니 아버지 관계가 조금 안 좋아졌어가지고 엄마는 항상 저한테 안정감을 주셨는데 아버지는 좀 주시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정말 공부를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하니까 너무 재밌고 성과가 보이니까 계속 진짜 열심히 하게 됐었는데 결국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저는 서울에 있는 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부산에 있는 국립대로 가라. 그거밖에 지원을 못 해준다 해서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였거든요. 네, 제일 좋은 학교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서 근데 우리 엄마는 저한테 한 번도 어떻게 하고 있니?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렇죠. 제가 한참 열심히 하면 애가 눈빛이 영민해지잖아요.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애가 진짜 열심히 할 때는 네가 참 열심히 하고 있는가 보다. 엄마가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챙겨주시고 뭐 할 거 있다고 하면 챙겨주는 정도밖에는 안 하셨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 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 네. 저도 한 번도 이렇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부모님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안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에도 책을 읽나? 그렇죠. 계속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해보셨던 거지. 진을 안 빼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책도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이런 에너지들이 올라오는 거죠.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요즘은 되게 재밌다는 걸 느껴요. 이게 재밌구나. 이게 아는 재미라는 게 뭔지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끔 엄마가 나를 조금만 더 일찍 끌어줬으면 내가 어디 세계 어떤 나라의 학교도 다닐 수 있는 사람이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해요. 네. 열심히 해서 다니시면 되지 뭐. 이제. 만약에 그게 마지막 챕터 에필로그에도 썼지만 공부운하고 입시운이 있으면 그게 있으면요. 또 공부할 기회들이 사실 열리고 또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당대에서 끝낸다고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가능성들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또 그런 길을 열어주고 싶은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독서 모임에 나오고 책 많이 읽는다고 인생이 뭐 변하고 뭐 자기계발서 같은 거 읽는다고 뭐 삶이 변하지 않더라 뭐 그런 불평도 많잖아요. 근데 그 자기 삶을 살아온 패러다임과 또 부모님들이 물려준 그런 환경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당대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현실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또 다른 가능성을 사실 읽어낼 수 있죠. 지금 유대인 자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유대인 1세대 아버지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세탁소하고 그로서리 스토어였어요. 네.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내 단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우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뭔가 아이들의 안정적인 걸 하고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그걸 만드는 걸 본인의 사명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 대에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다음 때로 이어질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나는 이 어떤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조금 밑거름이 되는 역할이라고 사실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전제가 되려면은 뭐냐면은 그럼 왜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유태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보통 보냐면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를 낳고 길러야지 나의 정신과 가치가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네.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자녀대에서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손자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멋있다. 네, 격대로 그게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가치관을 전해줄 수 있는 가치관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죠. 내가 지금 그걸 해가지고 성과가 났느냐 안 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물려줄 게 있나? 그게 이제 부모 콘텐츠 하고 그 안에 그걸 만드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거라고 사실 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금 당장에 나는 변하지 않더라도 공부하고 책도 보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고 또 부모가 부족해서 그러면 그 멘토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게 그런 강연이라는데 그런 데 같이 가서 너가 저런 분도 있어. 저렇게도 또 일가를 이루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접점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바뀐 것 같은데 저도 이 시장에서 10여 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때랑 지금 달라진 게 이런 부동산 강의하면은 자식이랑 손잡고 와요. 네. 너무 신기했어. 딸하고 손잡고 오고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까지도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좀 20대, 30대 자녀들이 부모님들 60대, 50대 부모님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좀 같이 하는 것도 역시 좋은 강의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저희 다독다독 그때 네 맞아요. 저도 2주년 그때 할 때도 떠올랐어요. 부모님이랑 자녀분이랑 같이 그렇죠. 오는 경우도 네. 있고 그런 것들 보면 진짜 그런 게임 부모님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네. 생각해요. 우리가 다 반영인 것 같아요. 입시가 막 이렇게 달리는 모습들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알려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 스토리들 입시 이외에 다른 제가 다음에 쓸 책은 이제 미래 스토리 교육이라고 입시 아닌 쪽의 아이들은 어떻게 사실은 스토리를 잡아가고 그거를 빨리 써주세요. 네.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미래 스토리 경쟁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그걸 우리 김교희 교수님의 창의성 이론에 기반해서 한번 하나하나 이제 실천해가면서 가정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고 또 우리 지금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자유학년제 제가 그 외부 지도 강사로 들어가서 강남권에 있는 중학교에서 좀 아이들 지도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례들을 좀 한 게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여름방학 전에는 한번 출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궁무진하시네요. 이렇게 계속 연구하시니까 네. 감사한 거죠, 뭐. 네.
그리고 여기 책에 그 영어에 대한 책이 저게 엄마표 영어. 엄마표 영어, 잠수의 영어 제가 시작했거든요. 영어 학원을 그만두게 하고 그 얘기 궁금하시죠? 책에서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재수없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이제 독서 모임, 사실 독서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저희 방송 내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독서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하브루타 교육도 좀 그런 맥락에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도 책에 부록으로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했던 시행착오들 그런 것도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 다독다독도 그렇지만 네. 인문학하고 교육 좋은 얘기만 하면은 모임이 지속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돈 되는 얘기를 같이 해줘야지. 제가 네. 조금 배운 게 뭔가 실전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근본적인 것들을 찾아가야지. 그 전에 이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 전에 처음에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은 강의 스펙트럼이 지금 학군, 입시 너무 이 실용적인 현장적인 얘기에서 뭐 유대인 교육, 하브루타, 가정 중심적인 굉장히 이상적인 것까지 뭐 자연 출산까지 왜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뭐 너무 폭이 큰 거 아니냐. 뭔가 초점이 없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정체가 도대체 뭐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 책을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실을 알아야 이상을 실천할 수 있다. 현실의 입시와 학군의 실상이 뭔지를 알아야 본인의 소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어설픈 이상과 어설픈 저기를 했다가는 중학교 가서 와르르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애들 뭐 학원도 안 보내요. 우리 가정 중심적으로 해요. 독서가 중요해요. 뭐 이렇게 기르고 그 세상 물정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모르고 있다가 그다음에 뭐 B 플랜 이게 안 됐을 때 어떻게 그 이런 대응에 대한 이런 것이 없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가서 보거나 아니면 뭐 초등 고학년 때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하나둘씩 이사 가기 시작하는데 혼자만 남아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현실을 모르면 본인의 이상과 가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양날개를 다 잡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네. 오늘 이야기해 주신 선생님 성함이 심정섭 선생님이시고요. 심정섭의 대한민국 학군지도, 대한민국 입시지도, 초등 5, 6학년 학군 상담소, 공부보다 공부그릇, 역사 하브루타, 1% 유대인의 생각 훈련 등 굉장히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에 저 이야기 궁금한데 좀 더 해주지 했던 부분들을 책에서 한번 찾아서 보시거나 또 카페 블로그, 네, 뭐 블로그에서도 강연 들고 싶어요. 네. 그렇게 만나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도 좀 하세요. 네, 유튜브 지금 심정섭 TV 하고 있고 이제 좀 더 좀 구체적인 상담 사례를 통해서 좀 라이브 방송도 하고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좀 질의응답 좀 해주시고 그럼 좋겠네요, 진짜. 제가 프로토타입이 되겠습니다. 계속 상담 좀 해달라 이 말이죠 지금. 정말 2시간 가까이 이 아이 자녀 교육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많으셨을 텐데 이 방송 통해서 힌트 얻고 좀 방향을 설정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아요. 정말 2시간 동안 감사하고요. 저도 좀 집에 가서 아내랑 다시 좀 얘기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따르세요. 그 부부간의 그 자녀 교육관에 다를 때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가 실제 팁으로 드리는 게 뭐냐면 직접 얘기하지 말고 강연이나 이 팟캐스트 이거를 링크 걸어주고 같이 들어보라는. 안 들어요, 제 방송. 3자적인. 그러니까 직접 내가 얘기하면 그 이전에 수많은 그런 안 좋았던 경험들이 그 같이 투사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권위 있는 3자한테 얘기를 듣게 하는 게 가장 또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토타입을 하겠다는 거죠. 결론 내주시지 않았어요? 덕이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라 이렇게 또 그 그렇죠. 부부간에 그 자녀 교육관이 다르면 인격이 훌륭한 쪽에 인격이 덜 훌륭한 쪽을 대안이 있는 쪽에 대안이 없는 쪽을 따라주는 게 좋다라고. 그거 판대가 뭐라 그럴까? 누가 덕이 많은지를 판단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서로 분노가 안 나는 쪽이 덕이 많은 쪽.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내가 참을 수 없어. 이러면 내가 덕이 부족한 거거든요. 애매한데. 둘도 화를 많이 내? 그리고 방금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안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따르라. 대안이 없는 분이 대안이 있는 쪽의 얘기를 따라주는 거죠. 그럼 아내 말을 따라야죠. 전 대안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2시간 동안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네, 많이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도움 됐어요. 네. 네, 들어주신 분들 또 많이 찾아주시고요. 심정선님, 네, 학군의 권위자 심정선님과 함께한 2시간 여기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